자,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 우리 최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봇의 5가지 정의는 무엇일까? 대금이. 17쪽, 18쪽. 이거는 첫 번째는 순수 움직여야 하고, 두 번째는 주어지를 꼼꼼하고 정적이 처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다른 물질 상을 운반해야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인지를 갖춰야 하고,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한 감각량이 있어야 해. 맞아. 로봇의 손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일까? 대금이. 첫 번째는 그리퍼 방식, 덱스트럭 방식이라 그리퍼 방식이에요. 맞아. 너는 초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난 딱히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나는 네, 왜? 왜냐면 인공지능이 왜 완벽한 건 아니잖아. 완전 완벽한다면 사람이 왜 있어야 되는 거지? 최아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아무래도 인간 지능보다 지능이 높은 로봇은 가 뭐를 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인간 지능 정도까지가 좋은 것 같아. 인공지능.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먼저 우리 최아이가 얘기했던 로봇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로봇이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쪽에 보면 자, 우선 여기 16쪽 그림에도 나오는데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 한 문장으로 말했을 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아니 그럼 그런 이제 조건이고 그 위에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했어? 로봇이 뭘까 했더니 사람의 행동이나 직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 장치요. 사람의 행동이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 장치. 그래서 이제 사람의 행동이나 작업이라는 게 첫 번째 요소. 자동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기계가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사람의 행동이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노예도 노예. 노예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있잖아. 근데 그 노예를 보고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가 사람 행동이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장치. 엘리베이터가 사람을 어쨌든 뭐야? 위로 올려주는 걸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장치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로봇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엘리베이터는 뭐가 아니다? 로봇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라고 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5가지 조건을 설명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로봇을 정의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뭐해?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에 정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첫 번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아, 있어야 한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스마트폰도 사실은 여기서 보면 자동으로 처리를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로봇이라고 하지 않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스마트폰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해놓고서는 전자레인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 전자레인지를 예를 든 거는 잘 예를 든 것과 잘 못 예를 든 것과 음, 전자레인지가 로봇이 아닌 거로 예를 들었거든. 이 예가 적절하다고 생각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적절하지 않다고 해야 왜 생각해. 시간이?
주어진 일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했는데 응, 이게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우기 위해 만들어진 거지. 응. 음식을 만들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 아니라서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 대금에는 저는 비슷하게 생각해요. 왜? 왜냐면요, 그, 대부분 요리잖아요. 응? 대부분 요리잖아요. 배우는 것도 뭐라고? 요리잖아요. 요리라서? 자, 그러니까 명령이 포함되는 건 요리는 요리를 포함되는 거지, 그. 선생님은 여기 이 책을 쓴 사람이 좀 아쉬운 점이 첫 번째 조건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럼 이제 둘째라고 말할 때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주어진 일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능력까지 이게 포함돼야 된다고 덧붙여지는 거야. 근데 전자레인지는 애당초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전자레인지는 첫 번째 조건에서도 이미 뭐야? 탈락했어요. 탈락이라고 탈락.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주어진 일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 스마트폰이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더 뭐해? 정교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잖아. 네, 응? 그러니까 차라리 첫째, 둘째 일을 바꾸던가 순서를. 뭐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거야. 즉, 첫째, 주어진 일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는 그럴 수 없다. 둘째,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꼼꼼하고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더 올바른 설명이라는 거지. 이해가?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로봇 중에서 저기 하는 로봇 있잖아. 그 뭐지? 요즘 조리하는 로봇 있잖아. 알아? 그 그 커피 약간 머신, 커피 그 만드는 로봇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라면 끓이는 로봇도 있고, 치킨 튀기는 로봇도 있고, 그거 로봇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세 번째는 다른 물질은 사물을 운반해야 되는데요. 다른 물체나 사물을 운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또 뭘 예를 들고 있어? 인공지능 스피커를 로봇이라고 하진 않아. 다른 물체나 사물을 운반할 수 없잖아. 라고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중에서 뭐에 해당돼? 둘째요. 둘째 부분은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인공지능 스피커 역시 스스로 움직여? 아니, 아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책의 저자가 정의하는 로봇은 상당히 좀 이렇게 뭐야, 그 제한적인 그런 그 정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체나 사물을 운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데이터와 프로그램에 의한 인공지능을 갖추어야 한다. 데이터 프로그램에 의한 인공지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뭘 예를 들었어? 에스컬레이터요. 에스컬레이터가 로봇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프로그램에 의한 인공지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요즘 전자레인지 중에도 이제 뭐야 인공지능을 갖추는 경우도 있긴 해. 전자레인지도 요즘에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수동으로 3분 뭐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요즘 인공지능을 탑재한 전자레인지라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것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그것들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전자레인지가 발달할 수는 있겠지. 어쨌든 데이터 프로그램에 의한 인공지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오면 움직이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네. 알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서 요 네 번째하고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한 감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센서를 위해서 감각 능력이 있어야 돼라고 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 말도 선생님 좀 이상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컴퓨터에서. 응? 마이크가 있잖아. 있을 그때 때도 마이크도 있잖아. 있고 움직일 수가 카메라도 있잖아. 없잖아요. 지금 카메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로봇이 아닌 이유는 오히려 요 앞에 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거나 다른 사물이나 물체를 운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첫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지 않아서 컴퓨터가 로봇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만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한 감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조금 오늘날의 컴퓨터를 좀 잘 모르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책을 읽을 때, 요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때로는 비판적으로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뭐, 로봇을 그래서 이 저자의 정의에 의하면 결국 뭐, 로봇은 스스로 스스로 일할 쓸 수 있는 사람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형태의 기기. 기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로봇은 아마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휴머노이드 로봇 알아? 네. 네. 휴머노이드. 사람을 닮은 듯한 어떤 그런 로봇을 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로봇을 아주 좁게 본 거야, 좁게. 그래서 요즘 로봇들 중에는 보면은 무슨 뭐 개 형태의 로봇도 있고 로봇이 종류가 상당히 그 공장에 이렇게 그 로봇 자동차 조립하는 데 로봇들이 많이 쓰이거든.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있는 어떤 그런 조건에서 보면은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봇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채한이가 두 번째 말한 거는 선생님이 어딘지를 못 찾았거든. 근데 대금이는 찾아서 아까 대답하던데 두 번째 말했던 거 로봇의 그 손의 움직임에 따른 종류라고 했나? 네. 그게 네. 어디를 말하는 거야? 몇 쪽에 나온 거야? 이게 이쪽 40쪽부터 시작해요. 40쪽이요. 51쪽? 로봇 8? 40, 네. 40쪽, 41쪽, 40쪽, 부터 46쪽. 그래. 로봇 8 이야기. 41쪽, 40쪽. 그래. 그러네. 자, 로봇 8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엑스트러스 방식이요. 데스크트러스 방식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퍼, 그리프 방식. 방식은 그냥 뭘로 하는 거? 집게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덱스트러스 방식의 장점은 뭐야? 복잡하고 정밀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복잡하고 정밀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퍼 방식의 장점은 조종하기가 쉬워요. 제어, 제어. 제어하기 쉬워요. 그렇지.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덱스트러스 방식의 단점은 뭘까?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만들고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프 방식의 단점은 정밀한 동작을 하기 어렵대요. 그렇지. 정밀한 동작을 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전은 어떻게 갈 가능성이 크다? 엑스트러스요. 그렇지. 덱스트러스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 작업을 할 때는 굳이 덱스트러스 방식을 쓸 필요가 없는 없어요. 거지. 여러분이 뭐 1 더하기 1 더하기 한 자리 숫자 더하기 하는데 굳이 우리가 막 전자계산기를 쓸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보고 1 더하기 1은 하면은 그냥 2 그러면 되지. 잠깐만요. 제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볼게요 하고 1 더하기 1는 눌러갖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뭐 87,657 곱하기 75,533 할 때는 그걸 암산후 하거나 아니면 써서 막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그때는 뭘로? 전자계산기를 누르거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나, 사용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그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정도들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트러스 방식, 그 다음에 그리프 방식. 자, 이것이 있다는 얘기는 요거 말고도 앞으로는 뭐야? 더 많이 생기다고 더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꼬치손, 아? 뾰족한 손, 뾰족한 손? 왜? 왜 뾰족한 손이 필요해? 하얗게 뭐 고기 구울 때 쓰는 거죠. 고기 구울 때 뾰족한 손이 네. 필요하다. 아니면 찝을 때, 찝을 때, 그래. 젓가락형, 젓가락처럼, 동밀한 걸 잡을 수 있게. 최한이가 보기에는 음, 어떤 방식이 있을까? 엄청나게 단순하게 그냥 판때기 두 개로 해가지고 음, 전력을 제일 소모하지 않는 음, 그런 형태도 있을 것 음. 같아요. 아예 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방식을 택한다. 그렇지. 그런 방식이 이제 제작비도 조금 들고, 잔고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소원인데 아까 이제 대그가 말한 것처럼 그 손에 꼬치가 달렸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물망 같은 게 달려 있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뭐 바가지가 달려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혹시 포크레인 알아? 네. 근데 그 네, 포크레인 그 앞부분을 막 되게 바꾸는 거 알아? 포크레인 그 알아요. 앞머리 부분을 이렇게 뭐 삽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드릴 같은 거를 맞아, 봤어요. 그래서 네, 하려고 하는 작업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걸 바꿔 끼우잖아. 네, 그런 것처럼 그 로봇의 어떤 그런 팔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한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4쪽 인공지능의 종류를 이제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85쪽 약한 인공지능. 그치, 약한 인공지능 우리가 보통 줄여서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약 인공지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약 인공지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약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는 데만 적합한. 그렇지. 한 가지 일을 아주 잘하는 거야. 우리에게 강한 충격을 줬던 알파고. 알파고 혹시 알아? 네. 네, 알파고가 왜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을 줬어? 그냥 사람, 바둑기 제패스. 그렇지. 바둑을 너무 잘 줬어. 바둑은 우리 인공지능이 로봇이 사람을 못 이길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 바둑을 너무 잘 뒀는데 근데 알파고는 문제가 뭐만 잘해? 바둑만 잘. 바둑만 잘해. 다른 건 못해. 그리고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바둑판이 선생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20판 그 20줄 20 행과 열이 20개씩인가 아마 돼 있었거든 바둑판이. 근데 네, 그거를 20개 20개 돼 있는 그 바둑판을 10개 10개로 바꾸잖아. 그러면 그 알파고가 여러분을 못 이겨. 처음에는. 왜? 모르니까. 그거에 그 적응을 못해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그 여러분을 못 이겨. 그러니까 이미 그 20개, 20개짜리 그 바둑이나 이렇게 자기가 학습한 것만 잘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것들이 이제 이른바 약한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근데 어쨌든 그 분야에서만은 누구도 따라올 수만큼 실력이 출중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잘 못한.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 뭐 탁구 선수다. 그럼 그 선수가 뭘 잘하는 거야? 탁구를 탁구요. 잘해. 탁구 잘하는 건데 그 탁구 선수 보고 양궁을 하라고 한다.
그 탁구를 못하겠다. 골프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탁구를 잘하는 것만큼 골프도 잘하고 무슨 뭐 양궁도 잘하고 그러지는 못하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일반인들에 비해서 잘할 가능성이 좀 높을 거야 아마. 체력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탁구를 잘하는 것만큼 다른 종목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어쨌든 양인공지능의 특징이야. 자, 반면에 강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은 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사람이 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거예요. 일을 모두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렇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집에 로봇이 있긴 해. 여러분들 집에 로봇 뭐 있어? 로봇이 할 만한 거 뭐 있어,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 그렇지.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보급된 게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뭐만 잘해? 청소만 잘하는. 청소만 잘한다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이제 로봇 청소기, 청소만 잘하는 로봇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이 뭐야?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아이들한테 뭐 책도 읽어주고, 뭐 그다음에 뭐 전화도 받아주고, 이러한 다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잘하는 그러한 로봇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로봇을 보고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강한 인공지능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강한 인공지능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상태는 아닌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으로 근데 이제 곧 나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한 인공지능을 넘어서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초인공지능이요. 초인공지능이 나와 있다. 초인공지능은 어떻다는 거야? 인간보다 1000배 이상 지능이 높은 인공지능이요. 자, 인간보다 1000배 이상의 지능이 높은 인공지능이다. 선생님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1000배 이상 근- 지능이 높다는 거. 채아니 뭐? 근데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 왜냐면 뭔가 딴 말로 음, 다시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 음, 생각에는 음, 이게 어쨌든 인공지능도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거나 음, 어딘가에 음, 아니면 원래 있던 정보나 그런 걸 쓸 텐데 음, 근데 사람이 한 번도 알지 못했고 음,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거를 음. 그냥 한 번에 알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음. 대금은 어떻게 생각해? 채아니 주장에 대해서. 어, 응? 대금아. 채아니 말 들었어? 못 들었어?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자, 채아니는 지금 이 책에는 지금 인간보다 1000배 이상 지능이 높은 초인공지능이 앞으로 출현할 거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초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최한희의 주장이었고 그 이유를 최한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 이 어쨌든 인공지능도 어딘가에서 검색을 하고 원래 있던 정보에서 꺼내가지고 질문에 대답을 하고 위기를 모면을 하고 그런 건데 이게 사람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어디에도 정보가 없는 거를 인공지능이 단박에 한 번에 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어. 아,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 무슨 말이야? 왜냐면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만 있으면 계속 합숙할 수 있겠는데, 현재도 데이터가 있으면 계속 무한대로 합숙할 수 있는데, 더 기지 발생하면 스스로 데이터 탈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또 데이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한이 대금의 말에 대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초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뇌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그동안 배워서 익혀서 뭔가 배경식을 갖고 그 배경식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판단하고 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 배경 지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초인공지능이라 하면 결국은 그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 대금이가 표현했던 그 데이터, 그 수많은 그 데이터, 한 사람의 인간의 머리에 있는 거에 수천억 배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간보다 1000배 이상의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거든. 데이터의 양과 속도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자신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의 양,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낼 수 있어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양의 측면에서나 속도의 측면에서나 결국은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처리 속도의 어떤 그런 발달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 건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채한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과연 창의력,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 그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의 양과 속도만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건가? 라고 말한다면 그건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은 창의력이란 도대체 무엇인 건가? 어떤 사람들은 발명이라는 것들이 결국 기존에 있는 거를 더하고 빼고 뭐 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전에 있던 거를 변형시킨 거에 불과하다. 라고 말한다면 이 초인공지능이 그런 새로운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빠르게. 그럼 이 사람 말이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뜻밖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과연 그것들을 할 수 있을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초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전과 부정적인 견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초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뭐야? 85쪽 하다. 그 인류가 못하는 문제들을 초인공지능이 이 도와줘서 풀 수도 있다고 생각. 결국 그거 뭐 구체적으로 뭔가 초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뭔가 그런 정보들하고 그런 게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초인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 책 85쪽 하단에. 아 음. 질병, 환경, 전쟁이요. 간 질병, 환경, 전쟁, 가난 등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초인공지능이 도움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선생님 그게 궁금해서 지금 너네들께 묻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전쟁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초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장할지 여러분들이 감이 좀 잡히냐? 잡히는 것 같아요. 대금이가 한번 초인공지능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너가 그 생각한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 만약에 이거 초인공지능이 응,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거 식물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응. 속에서 비슷한 바이러스를 막는 데가 식물을 세형의 백신 만들 것 같고요. 이걸 계속 발전해서 아, 백신 같은 거에 개발 속도가 엄청 빨라져갖고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 그래. 그런 대로 로봇이 응, 하루 이거 로봇이 집안이랑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응, 효율적이게 제 환경을 효율적인 전기세를 소비하게 해줘가지고 응. 환경을 덜 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뭐 생산이나 이런 걸 함으로써 에너지 낭비 이런 걸 줄여갖고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네. 그 다음에, 전쟁은 응, 인공지능이 전쟁에 대한 피해나 피해를 받는 것을 모아가지고 응. 상대 갈등 같은 건 해가지고 이제 말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말로 해결하게 만든다. 네. 그 다음에, 근데 그게 말로가 돼?
될지 안 될지가 문제죠. 맞아, 사람이 맞아, 맞아.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니까. 어, 그래서 자신의 효율적인 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가 좋아지고. 근데 완전 막무가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완전 막무가내 알 거예요. 취업 이도가 완전 막무가내 아니잖아요. 음, 하나는요, 음, 인공지능이 인공이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로 가가지고 음, 기술 같은 걸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음. 기술을 하면서 자원을 활용하고 앞에서 물처리 자원 활용해가지고 잘 할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인공지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대금이는 판단하고, 최한이 어떻게 생각해? 저도 딴 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전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선생님은 왜, 전쟁을, 말해, 최한. 왜냐면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전쟁은 그 초인공지능 해결할 수 없을 거다. 맞습니다. 자, 선생님이 근데 생각하는 건 대금하고 좀 비슷한데, 초인공지능이 전쟁 전에 그, 혹시 워게임이라고 알아? 전쟁 게임? 워게임이라고 그냥 뭐 애들이 그냥 이렇게 노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국방부나 이런 데서 워게임을 해봐. 전쟁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군인, 그다음에 뭐 장비, 뭐 자원 이런 거를 거기다 다 투입을 해. 그다음에 상대방 것도 다 투입을 해.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전쟁하지도 않고 그 전쟁의 어떤 그런 결과들을 제시를 딱 해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금의 판단은 예를 들면 자기가 질 게 뻔해. 그랬을 때 그것들을 과연 전쟁을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점에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길지도 몰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사실 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패배가 100% 확실해.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어. 그런데도 과연 전쟁에 나설까? 라고 하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최한이. 음, 뭔가 이게 자기 팀이 이 패배를 한다는 거는 음. 어쨌든 상대가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상대는 언제든지 전쟁을 하고 싶어질 수 있는 거죠. 이기는 팀이 그 저기를 할 거다. 전쟁을 시도할 거다. 네, 시뮬레이션 그 초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아서 이기는 것들. 그렇지. 그럴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초인공지능, 무조건 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쌤은 그 결과를 보여주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게임이 끝날 거란 얘기지. 제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저 최한이 말은 쌤이 이해가 하거든. 내가 최한이가 이길 게 확실해. 대금이가 져. 그럼 최한이가 대금이를 패갖고 이기겠다라고 지금 최한이는 지금 그 전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쌤은 그게 아니라 최한이가 그 대금이한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야, 초인공증이 나랑 너랑 싸웠을 때 내가 100% 이겨.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대금이가 알아서 항복이라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전쟁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지안아, 이해 안 가? 근데 어, 나라에서 이거를 어, 뭔가 지키는 입장에서는 응. 어쨌든 하지 않을까요? 지키는 입장에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져도 확실하진 않으니까 지키는 입장에서는 안 그러니까 하면 내가 잃잖아요. 태환이가 지금 전제가 지키는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니까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하지 그리고 않아. 이는 게 있잖아요. 뭐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응, 만약에 쳐들어가는 경우에는 응, 그때도 확실하진 않지만 안 응, 쳐들어가도 잃는 건 없잖아요. 응. 뭔가 하지만 아니 뭔가 올 때
뭔가 하지 않으면은 피해가 있잖아요. 자, 지금 최한이의 전제가 자꾸 확실하지 않지만이라는 전제를 하는 건데, 초인공지능이 그 확실하지 않지만을 제거해 주는 거야. 확실한 결과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게 확실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싸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 뭐 아주 다른 이익 때문에 그 전쟁에 임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초인공지능이 실제로 도래한다면 그 결과를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겠지. 어, 그 전쟁을 했을 때 자기가 겪게 되는 피해, 그 패배 이런 것들이 더 큰지 아니면 내가 그냥 뭐해 그 예를 들면 최한이가 대금이를 공격을 해서 전쟁을 했어. 그럼 대금이가 전쟁에 임했을 경우에 다치고 뭐 죽고 해서 겪는 피해가 100이야. 그때 이제 최한이가 야 너 다치고 저거 하면 100인데 네가 60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대금이는 60을 주고 차라리 뭐야 100을 잃지 않는 게 나으니까 60을 포기하는 걸로 협상할 수 있다는 거지. 최한 입장에서도 그 60이 아니라 100을 얻기 위해서 근데 최한이가 100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할 때 100을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 전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최한이도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잖아. 그랬을 경우 네가 지불할 비용이 뭐 70인데 100을 얻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30밖에 얻지 못한다라면 네가 전쟁을 안 했을 때 60을 얻을 수 있다라면 전쟁 안 하고 60을 얻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야? 음, 그런 그런 식으로 상황들은 많죠. 초인공지능이 계산이나 그런 결과를 확실하게 해준다라면 전쟁을 굳이 하지 않고도 그것들이 전쟁을 한 것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일 거라고 쌤은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최한이처럼 반대하려면 쌤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 사람들 중에는 그런 합리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라던가 아니면 막 분노 막 이런 것 때문에 나 죽어도 좋아. 나 절대 항복 안 해. 나 무조건 나는 뭐야. 내가 죽더라도 저놈 한 대 내가 때리고 죽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꼭 뭘 성공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줄 알지만 해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인공지능이 아무리 뭐 아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막무가내로 하려드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라고 한다라면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 물론 이 저자는 뭐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대금이 그럼 막무가내에 대투는 일이 있나요? 막무가내인 사람 있냐고? 그런 대투는 될 일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 어떻게 보면 많죠. 일제 침략기에 일본에 맞선 독립군들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말하면 일본군에 맞서 싸워야 돼? 그냥 바로 항복해야죠. 오자마자. 독립운동가들이 그 지금 뭐야 일본과 맞서 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맞서 싸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전쟁이라는 게 꼭 승패를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또 감정이라던가 상황이라는 것들이 또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초인공지능 쪽에서는 그런 요소까지도 다 뭐에다가 집어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자, 87쪽. 반면 초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류 인류 문명이 멸망할 수도 있대요. 왜? 왜냐면 초인공지는 인간을 지금 유익한 존재니 방배라는 정도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채연이? 한마디로 진짜 영화처럼 음. 인류는 막 지구에 해롭다. 인류를 제거하면 애들이 사니까 효율적으로 제거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대금이 채연이 말에 동의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인류가 사람이 이 지구상의 가장 우월한 존재, 그 만물의 영장,
가장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보다 더 우수한 초인공 지능이 놓고 봤을 때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지. 그냥 인간은 그냥 뭐야? 이 지구상에 그냥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럼 이 지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가 과연 유익한 존재인 건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 건가에 대한 판단을 초인공지능이 하게 되고, 그럼 인간을 제거하려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퀴벌레나 모기를 어떻게 해? 우리 사람들이 죽이죠. 죽이고 때려잡고 박멸의 세상을 생각하잖아. 어? 그런 것처럼 초인공지능. 박멸까지는 아니죠. 아, 그래? 모기나. 저는 박멸까지는 아니에요. 너는 아니야? 아. 멸망시키면 안 돼, 모기도. 아, 그래? 모기도 박멸시키면 안 돼? 네. 모두 다 먹이사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 그래. 세상에는 모든 동물은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모기나 바퀴벌레도 나름의 역할과 의미가 있다. 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굳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자면 사실은 이미 동물들 중에 멸종한 동물들 있잖아. 네. 멸종한 동물들 있잖아. 이미 네. 그 지구 역사 속에서. 네. 하지만 지구는 계속되고 있잖아.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뭐 모기 또는 그 바퀴벌레 이런 존재가 멸종된다 하더라도 과연 지구 전체가 유지되지 않을까? 아니면 기존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로의 변화만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변화만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도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건 이게 모르지.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땐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그 변화, 선생님, 대금이. 근데 없어진 거 변화한다는 거는 음. 아예 생리 자체에 변화하는 걸 수도 있고 새로운 걸 생겨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야구팀에 최한이하고 대금이가 야구 선수야. 야구팀의 그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최한이 대금이도 어쨌든 뭐 실력이 뛰어나도 못하던 그 팀의 나름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때로는 그 최한이를 그 팀에서 방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최한이가 하던 역할들이 사라져서 그럼 그 팀이 완전히 붕괴되느냐? 그렇지 않고 최한이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기도 하고 어떤 그 팀 안에 또 어떤 관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팀이 최한이가 있었을 때의 팀과 그 이후의 팀으로 약간의 어떤 그런 변화를 주는데 그 팀 안에 이제 각 선수들마다 최한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 더 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최한이가 빠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전보다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최한이가 팀이 방출됐다고 해서 물론 어떤 경우는 최한이가 방출됐더니 그 팀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을 경우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 팀이 약간의 변화만을 겪고 안정적으로 또 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고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어쨌든 모기나 바퀴벌레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 방면에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말이 일리가 있으나 또 박멸된다 했었을 때 과연 그럼 그것이 결국 지구의 멸망이냐 라는 식의 논리는 너무 비약적인 논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장된 논리라는 걸 쌤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대금. 모기가 해야 모기가 애벌레 시절 장구벌레 해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 그래. 왜냐면 장구벌레는 음, 잠자리 유충의 중요한 모기 중 하나거든요. 어, 근데 이게 모기 멸종이 유충이 없으면 음, 모기도 좀 많이 줄으니까 음, 요것도 모기의 그 잠자리에 모기가 되는 생물이 훨씬 늘어나겠죠. 음, 그래. 그게다 파리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죠. 파리. 음, 음, 파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옮겨다니니까 인간한테 피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대금이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대금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다른 파급 효과, 마이너스는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 게다가 우려들 인정합니다. 그렇게 다 없애려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음, 그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써가지고 없앤 다음에, 음, 그래도 인류가 사라질 수 있는 거의 뭔가 랜덤 박스? 그런 음, 거를 꼭 해야 되냐, 그런 거죠.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초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뭐 할 거란 얘기야? 계산해 낸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을 지구상에서 제거하는 게더 초인공지능이 봤을 때 지구라는 거다 우주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했을 경우에 인간을 제거하려고 들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상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 지구상에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 되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 동의가 돼? 채연이? 인간이 꽤 지구상에 했죠. 마이너스 되는 존재다? 꽤 했죠. 된다고? 그, 어, 꽤 했죠. 왜냐면은, 어. 공룡시대였으면 과연 이게 환경 오염하고 그런 게 언젠가는 일어났겠지만 이렇게 빨리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의가 된다. 대금이는 대금이 보기 어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쌤이 최하대 때 묻고 싶은 건 인간이 그런 그 지구상에 플러스적인 측면은 없어? 플러스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그 총체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도 마이너스 클 것 같아, 제한이는? 근데 인류가 한 플러스들은 아,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아, 거의 인류한테 도움을 주는 게 더 많으니까 음, 마이너스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 근데 이들 말할지는 저도 알겠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봐. 인류는 마이너스가 90% 플러스 10%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마이너스가 90%야. 왜? 네. 인간한테 멸종한 동물이 한 수백 종은 될걸요? 어, 인류가 생기고 난 뒤에 잘 이거 환경 파괴도 확연히 빨라졌고, 음, 거의가 한 번도 딱히 파괴된 적이 없는 열대우림이 음, 확 줄어들고 있고, 음, 이상기후 발생하니 동물도 피해를 보고, 음, 딱히 잘한 일은 오염된 물속에 뭐 정화라는 거 뿌려주는 거? 음,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최한이하고 대금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더 제시를 하자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라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 우주의 역사를 놓고 보면, 빅뱅이 일어나고 그 우주에 그 뭐야 물질들이 합쳐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막 그랬잖아. 네. 네.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어떤 상태가 좋은 상태라는 게 과연 존재해? 과연 이건 좋은 상태고 이건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정한 거 아니야, 그냥? 인간 기준이죠. 인간 기준이라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들도 인간의 기준인 거고, 그냥 그 자체 아니야, 그 자체. 그냥 흘러가는 그 자체. 그 인간이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그건 그 자체. 라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 생각해보니까 아주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파괴했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과연 환경을 파괴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되는가? 라는 것들. 왜냐하면 어차피 그 환경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런 점, 생각해보면 이게 원래 공룡시대 때는 막 엄청 습하고 그랬는데 음, 뭔가 어떤 일에 의해 다 이런 기후로 바뀌었으니까 음, 그것도 뭔가 환경 오염이라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거는 오염이 아니에요.
그건 오염이 아니야. 다른 말로. 그거는 사람의 정화예요. 기준에서는 아니지만 그렇지. 공동의 기준에서는 오염이 아닐까요? 그렇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따져봐야 될 지점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기준을 또 뭘로 삼을 거냐에 대한 또 논쟁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10분도 안 남았네, 남은 시간이. 대금이 할게 10분 더 필요하면 더 하면 되지, 대금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요. 해. 너희는 그 맨 첫 번째 나온 로봇 종류 중에서 어떤 로봇을 알고 있었어? 여기 책 20쪽에 나오는 휴버, 21쪽 페퍼, 22쪽 19쪽이 아크마 아시모. 그거 말하는 거야? 네. 어. 나는 아시모하고 음. 큐보 디얼씨하고 그렇게 두 개 알고 있었어. 그래?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어? 응? 어떻게 알게 되었어? 저거 휴보 디얼씨는 카이트 이런저런데 지나면서 뭔가 조각상 같은 게 보여가지고 엄마 아빠가 알려주셨고 아시모는 책에서 읽었어. 나는 22쪽에 나온 아래쪽에 있는 강아지라고 스판을 본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어디서 봤냐면 TV에서 본 것 같아. 두 번째, 너희가 만약 로봇 사람이었다면 어떤 로봇을 만들 것 같아? 로봇을 만드는 사람? 어떤 로봇을 만들 것 같아? 음, 나라면은 진짜 허점이 없는 로봇? 뭐라고? 모든 게 다 좋은 로봇? 나는 이런 로봇을 만들 것 같아. 바로 게임할 때 와이파이 상태가 아주 좋게 만드는 데다가 실시간에 수천 방식 알려주는 그런 로봇이 많이 더 좋을 것 같아. 저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현재 로봇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부분을 잠깐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엔 인간형 로봇을 내놨습니다. 티머스의 진화 버전이라는데요. 시제품 때보다 훨씬 움직임이 자유로워졌다는데 함께 보여? 보시죠. 정답 기자입니다. 안 보진 보여요. 않아요. 소리만 들려요. 소리만 들려요. 왜? 움직여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요가 자세를 취합니다. 정벽의 소리만 움직임을 들려? 테이블 위 블록을 색깔별로 구분합니다. 네. 현재 시간 24일 뉴스인가? 티머스라고 밝힌 잠깐만. 뭐라 그럴까? 잠깐만, 다시 한번. 지금은 보여요. 네, 보여요. 다음 소식입니다. 먼저 이 영상부터 보시죠. Great. Can I have some to eat? Sure thing. 네,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 한 이야기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회사가 로봇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이렇게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든 건데요. 사람이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여러 사물 중에 이렇게 정확히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집어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해서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개발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픈AI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aw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근데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하얀색 로봇이 창고에서 상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집어넣고 다 나를 때까지 지치지도 않습니다. 키 173cm, 몸무게 73kg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로입니다. 몸통에 30개의 구동 장치로 제품 조립이나 가스 채취 등 대부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습니다. 대당 2만 달러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인데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구상입니다. Yeah, but I think essentially in the future, physical work will be a choice. If you want to do it, you can, but you won't need to do it. 이것도 And 있고, yeah, I think it also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그 다음에 하고요. 양손으로 조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로봇을 훈련시키는 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부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차 범위가 1cm 이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끼워 넣다가 실수를 했을 때도 스스로 교정하는 것도 로봇이 해낼 수가 있다라고 영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더 알아보자면 한 언론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피규어 원 로봇은 키 160, 무게 60kg, 20kg 물건을 들 수 있다고 하고 한 번 충전에 5시간 작동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피규어 CEO가 이런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바퀴가 달려있고 손이 저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인데요. 신규 반도체 공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최근 최첨단 로봇을 여러 대 구입해서 삼성이 시험에 들어갔다고 하고 테슬라 내부용으로 2026년에는 다른 회사를 위해서 대량 생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 우측 상단에 오토노머스라고 적혀있죠. 테슬라의 FSD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 2대로 인지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사람의 동작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비용 대비 효과가 정말로 사람보다 나은 거는 언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일본에 유사한 소식이 있는데요. 분신 로봇 오리히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애인이 원격에서 제어해가지고 응대해주는 이런 간단한 로봇인데 약국에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 효와 약국과의 제휴로 7월 16일부터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로봇은 장애를 가진 효와 약국 직원이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방식이에요. 접수, 처방전 접수기 이용 동료, 마이너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요. 접수를 지원하고 의약품 설명 같은 것들을 원격에서 장애인이 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요즘에 로봇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는 그 학교에 그 여러분 학습을 도와주는 보조 로봇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사 도우미 로봇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미 산업체에서는 많은 로봇들이 이제 현재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고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로봇이 아니라 채환이나 대금이하고 사람과 로봇이 결합되는 형태. 즉 채환이가 로봇 팔을 갖는다던가 로봇 눈을 갖는다던가 로봇 다리를 갖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채환아 뭐라고? 사이보그요. 사이보그형 로봇 기술도 또 한쪽으로는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로봇의 어떤 이런 그 발전에 대해서 채환이하고 대금이는 뭐 입장이 뭐야 입장이 어쨌든 뭐 강한 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하지만 좀 이렇게 신중하게 천천히 간다는 쪽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정도가 여러 가지 그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대금이는 어때? 대금이는 로봇과 관련된 입장이 현재 다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네, 로봇 조금만 더 발전되면 그럼 너 창문도 잘 자동 닫아줄 것 같아요. 학원도 뭐라고? 이거 이제 집안일도 대신해줄 것 같아요. 집안일도 대신해주고 또 대금이한테는 또 어떤 도움 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자비에도 대신해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창문 닫기, 창문 닫기 그거는 창문 열기. 노봇까지 그 안 해도 요즘에 무슨 사물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야 창문 이렇게 저절로 요즘에 닫히고 막 그러지 않아? 그런 건 이미 개발된 것 같은데 또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집에는. 그렇지 아직 이제 널리 보급되지 않은 것뿐 이미 이제 그 창문이 저절로 이렇게 닫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외부 온도나 이런 거 환기 상태 봐갖고 창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심하다 보면 창문이 닫히고 그런 기술은 이미 이제 돼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게 대중화가 아직 안 돼 있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금이가 말한 대로 가상 로봇이 있어갖고 우리 사람들처럼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창문 열어주고 닫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어느 게 더 빨리 대중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지다 강한 지지. 최한 저는 이렇지도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막상 뭔가 귀찮은 일 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좋아만 보이는데 뭔가 또 일자리 잃고 막 그런 생각해보면 또 나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직 입장을 못 정했다? 네.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라고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눴고 인류의 미래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봇은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인 줄 알았더니 사실 미래가 아니라 이제 이미 현재가 되어버린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최한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로봇과 협력하고 지내야 되는 뭐 그럴 상황이 도래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로봇을 여러분이 이용하는 사람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로봇을 또 이제 뭐 세팅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건가 또 이런 것들은 또 한번 또 잘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사고 뭉치 우리가 힙합이다라고 해서 힙합 알아? 네, 음악이잖아요. 음악 중에 힙합에서 힙합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또 재미난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책 읽고 또 힙합 뭐 이렇게 한번 또 찾아갖고 들어본다거나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양해해준 덕분에 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고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